넷, 다섯. 지금부터 사단법인 세계전통시인협회 한국본부 2026년 4월 정기 원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오늘은 강사도 두 분이나 계시고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본회 상임 고문이신 이석규 상임 고문님께서 지금 한시협의 명예이사장님으로 계신데 시조은행을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한국시조신협회하고 저희 회원들 작품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일단 5작품씩을 뽑아서 그 중에 한 작품씩만 골라가지고 그걸 다시 몇 번에 걸쳐서 시조 은행에다 만드는데, 그리고 작고하신 분들 그러니까는 현대 시조 시인들은 다 수록하실 계획이시라고 이따 상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회 회원들도 모두 5작품씩 단수를 포함해서 5작품씩을 6월 말까지 좀 내주시면 그걸 선별해서 하실 그런 계획이십니다. 아마 우리 회원들은 다 동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성국 노국 선생님께서 오늘 이광수에 대한 귀한 강의가 또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저렇게 맞아요. 세계에서 최고라고 한글 때문에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난리를 쓰더라고요. 근데 어찌하게 얘기 들었는데 한국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가 나라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대요. 처음 듣죠? 네. 그랬더니 한국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가나라고 저 내가 가나가 됐대요. 그랬더니 저 북미에 있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도 좀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가나다라고 줘. 그랬던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네. 가나다예요. 그러니까 그 남미 북미 사람들이 우리 이름도 줘달라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그래서 아메리카가 됐더니 옆에 있는 일본이 아 우리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좁힌 거야. 그랬더니 좁힌이 됐다. 완전 그것들. 아니, 오늘 제가 할 말씀은 첫째는 시조가 최소한도 현대까지 오면서 그 현대 시조가 된 과정서부터 전체를 한번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식문제를 쭉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최수영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시조 운영과 교과서 용 시조 지금 만드는 문제 이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는 제가 그전에 설정드렸는데요. 여기 형식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시간이 남으면 어떤 한 분의 단시 정도 몇 편을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80분을 주신다고 합니다. 80분이면 넉넉할지 싶어요. 우리나라가 오시조가 가만히 있죠. 구충의 박사님. 네. 오시조 마지막 시인이 누구십니까? 오시죠 마지막 시리. 네. 오시조로 쓴 마지막 시. 그것도는 안민영이가 돌아오는. 그렇죠. 네. 네, 안민용. 그 구충의 박사가 안민용 연구로 우리 협회에서 등록 시조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안민용 씨가 언제 활동을 했습니까? 옛날. 그 20세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사이입니다. 네. 그 안민영 선생의 스승이 박효관이거든요. 그 박효관은 특별히 그 대원부라고 친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잔치를 크게 열었대요. 그때마다 시조로 노래를 부르고 많은 여자들이 창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시조가 갑자기 부흥을 했는데 특별히 안민영은 박효관의 제자로서 언제나 같이 다니면서 내가 알기로는 나이 차이가 대여섯 살밖에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안민영이가 1885년에 중고를 되자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1880년대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시절에 대한 발표가 없다가 대한신문이라는 게 1900년도 초반이 됐었는데 맨 처음엔 없다가 1908년에 대구여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혈주가라는 시조를 실었습니다. 매일신보에. 그러면서 매일신보에 시조가 많이 실렸는데 한 4, 5년 동안 내가 알기로는 대충 한 400여 수가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400여 수에서 좀 빠져가지고 300 몇십 수인데 난 그냥 400여 수인데 모르겠는 게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혈주가를 지은 그때를 시조의 날로 정하자. 그래서 그렇게 그날로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신보, 대한 매일신보입니다. 정확히 이름이 말하는 거. 그냥 매일신보는 그 뒤에 또 나오는데 그건 다른 거고 대한 매일신보. 이것이 실렸을 때가 1900년, 1908년이거든요. 그래서 7월 21일 날 혈주가가 발표가 돼가지고 그날을 시조의 날로 정하자. 이렇게 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학자에 따라서는요. 그때 그 대한신보, 대한매일신보에 실었던 시조를 그때서부터 본드 시조라고 보는 학자가 좀 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고어로 쓰였다. 어떻게 현대 시가 고어로 쓰일 수 있겠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시골시를 통해 시조가 처음으로 인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현대가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조를 쓴 사람들이 거의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가명을 쓰거나 호를 쓰거나 그러니까 프로 시인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시조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갖다 조금 가볍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조에 대한 기초를 갖다가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줄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장을 육국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세상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그냥 계속 쓴 거예요. 장과 구가 나눠져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새 이렇게 습관이 됐어요. 신문이니까 내렸었으니까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장무 소교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른 데서 시리지 않았는데 육당 최남선이 1914년부터 청춘이라는 잡지를 때문에 청춘의 구품이라는 이름으로 시를 썼어요. 실었습니다. 구품이라는 말은 시경에 나오는 말로 백성들의 풍습, 생활 이런 걸 담은 시조로 시들을 모아서 특별히 구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시조가 그런 게 아니겠냐. 그냥 벽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육당 선생님께서는 구품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유시간을 뛰어넘기 시작해요. 1919년 2월 달에 일본에서 창조라고 하는 문학 잡지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일본에서 했어요. 김동일이가 개인 선생을 가가지고 주교왕과 함께 그러면서 동인지를 끼우기 시작합니다. 20년도에 피해호와 개경동도 생겼고요. 22년도 장윤철 생겼고 22년도에 백조 기사 추억 발전없이 그 시절의 문학은 이런 처음으로 동인지 비슷한 문예지고 피해가 좀 발전이 시작됩니다. 말해봐. 그래서 1926년에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시집이든 시조집이든 나온 것이 첫째가 제일 먼저 나온 게 1923년에 안서 김옥의 이름은 잊어먹었는데요. 처음으로 시집입니다. 자유시집. 오해의 무도라는 것은 이제 번역집이고요. 그 다음에 1925년에 그 유명한 서울의 진단을 보신다. 그리고 26년에 이것도 또 일본이거든요. 만해의 니며칠 문학. 그리고 20년대에는 거의 특별한 시집이 나온 게 없어요. 워낙 문학 잡지 중심, 시인이시고 문학이 표정 나왔던 거예요. 이러던 1926년에 육담 친함선 선생님은 뭘 냈죠? 그거는 이제 1908년에 신체시를 쓴 거고 그거보다 20여 년이 지난 1926년에 108번을 그린 거죠. 이게 최초의 현대 시조고 그 전에 그 시조를 갖다 가장 우리나라에 열심히 시조를 갖다가 밝혀가고 터뜨린 사람은 더 말할 것 없이 육당 친함선입니다. 그 사람은 11살 때 14살인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 유학을 갔다가 조금 공을 먹다가 거기서 한국인들 문제로 데모가 나오고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면서 인쇄기를 사가지고 그래 을지로 입구에다가 인쇄등을 차려놓고 육당 친함선 선생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핵심어가 조선시대 조선인의 마음
우리가 일제로 넘어가도 조선인의 마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입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인쇄소를 차려놓고 첫째, 고전 소설을 갖다가 막 찍어냈어요. 심층전에서 뭐 많이지 않습니까? 출행전배가 높다는 줄을 쫙 나오고 표지는 울리풍하고 종이는 아홉십이 나고 뻥한 그런 종이에 찍어내가지고 팔았어요. 그때 가격이 얼마를 받았냐면 6천 원 받았어요. 그래서 싸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전 소설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선보인 거죠. 그 소설을 육전 소설로, 네, 육전 팔았기도, 육전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설 못지않게 조선신을 지키는 게 시조다. 그래가지고 끈질기게 시조를 갖다가 지키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해에서 소년에게를 써가지고 신체 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변형을 시도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조를 걸어가지고 부풍이라는 걸 싣다가 그 다음에 1920년대가 되니까 그냥 시조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26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108번. 108번대를 내니까 온 나라가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시조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오느냐? 흘러간 보물이. 그래서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걸 반대했던 주류는 카프카 사람들이 좀 반대를 했어요. 카프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조선 프로레타리아, 프로문학이라는 걸 했던 사람들인데 일본의 자프에서 연결이 되면서 카프카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카프카는 내가 알기로는 20년쯤 생긴 걸로 알아요. 그런데 1915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공산화되거든요.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한 20년쯤 걸린 거예요. 그 사이에 일본이 영향을 받고. 이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진이고 박영희, 임화, 이태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은 걸치지 않았지만 가장 나이가 많고 거물은 홍명회였습니다. 홍명회 아시죠? 임꺽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조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조를 꼭 써야 된다면 사회주의나 찬양을 꼭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이거에 맞서가지고 사람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국민문학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최고의 핵심은 육당 최남선입니다. 육당 최남선이가 그 청춘을 만들고 이런 걸 하면서 혼자 문학을 할 때는 일인문학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광수가 같이 들어오면서 이인문학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1919년 이후에는 주요한 김동인, 그 다음에는 박종월 일사가 쫙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26년이 될 때까지 시조진부, 시진부 나온 전체가 4권이에요. 20년대 그리고는 그 뒤에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논쟁이 많으니까 1927년에 신민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인들 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시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3분의 1 정도는 반대예요. 그건 고물이다. 시대가 지났다. 3분의 2 정도는 찬성인데 3분의 2 중에서 반은 굳건하게 그대로 지켜나가자. 반 이상이 현대적으로 고치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 세파예요. 시조는 없어져야 된다. 고수해야 된다. 고수하되 현대적으로 바꿔나가자. 이렇게 세 가지로 출발합니다. 이 논쟁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1950년대 2차 논쟁이 일어납니다. 2차 논쟁이 일어났을 땐 누구하고 누구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태극의 논문을 서울대학 교수를 했던 김동욱 교수가 붙들고 들어줬어요. 이태극은 시조는 잘 지켜야 된다는 거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김동욱 박사였어요. 권덕규가 그 이태극 편을 들었어요. 정경욱이가 김동욱 편을 들었어요. 1950년대 전후반기거든요. 전반기거든요. 정중반, 중반기.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막 거집니다. 3차 논쟁은 언제 생기냐면 1950년대 후반기에 일어나요. 장순아가 쓴 시조 논문을 김춘수가 비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논쟁이 됐습니다. 그 3차 논쟁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명실공히 시조가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중반기 이후에 대통령 한국전과 대한민국 배일장이 생겼어요. 그때 시조 부문에서 58년도에 장원한 분이 누구지 여러분들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우리 유성규 박사님. 정환영 선생은 유성규 박사보다 나이가 한 10년 정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장원을 했어요. 그래서 시조 시민으로 등단이 안 됐던 겁니다. 1962년에 조선일보에 등단해요. 그러니까 연세가 우리 유 박사님보다 상당히 선배인데 한 4년 정도 후배로 정식으로 등단했고 계죠. 그때 등단한 사람들이 최경영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순아, 그 다음에 박재상, 이우종은 거기 당선은 안 했지만 하여간 그렇게 나온 사람들, 정학엽 이런 그때 당시 시조신들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진짜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조 이론이 내가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피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1920년대 후반기로 올라가겠습니다. 20년대 후반기에 시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는 분이 가람 선생이에요. 가람 선생은 에즈라 파운드하고 그 에즈라 파운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즈라 파운드가 현대시를 유럽에서 바꾸자 하고 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이미지즘을 얘기합니다. 이미지즘이란 말을 가람 선생은 이미지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시각적 시를 쓰자. 음악곡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창은 창대로 갖고 시는 시대로 갖고 그 시조에는 하나였잖아요. 종합예술곡이죠. 현대 시조에서는 시호고 음악이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시인이냐? 시조 시인이냐? 시조인이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조인이 되자고 주장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요란하게 외쳤어요. 시조인은 음악인도 포함된다. 여기 음악인 누가 있나? 아니거든요. 시조 창오는 사람, 시오는 사람 다 시조인이에요. 우리는 시조 시인입니다. 시조 시인은 시인일까요? 아닐까요? 시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시조를 쓸 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걸 시조상이라고 그래요? 시상이라고 그래요? 시상이 떠오르는 거죠. 아시겠죠? 시입니다. 시지만 정형시예요. 그리고 오래된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통성이, 정체성이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가람 이경기 선생인데 이분이 1928년서부터 36년까지 11편의 논문은 아니고 논설문을 동아일보에다 발표를 해요. 여기서 이제 그 시조를 갖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새롭게 만들자. 새롭게 만들자는 건 첫째는 형식의 글자를 한두 자, 두세 자 많고 읽는 걸 허용하자는 겁니다. 둘째로는
연시조를 많이 쓰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시조는 변화해야 되겠지만 형식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내용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카톡을 열어보시면요, 내가 조금 전에 그 CW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카톡, 우리 시조협회 카톡, 저 시세전협회 카톡. 네. 거기에다가 장순아의 고무신이라는 시조를 올렸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고무신 눈보라 비껴가는 전군 가도 퍼뜩 차창으로 스쳐가는 인정한 뒷단집 솜들에 놓인 하나 둘 셋 켤레. 네, 아주 참 좋습니다. 이거는요, 속도강이 줄을 이루어요, 감각에. 그러면서 정적인 속도감과 정적인 초가집의 산돌이 보여요. 이 두 가지가 딱 대조되면서 속도감 속에서는 현대적인 느낌, 초가집 섬돌은 예스러운 느낌이 딱 대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종장이 명사로 끝나요. 그리고 현대화 시킨다고 이런 데다 길 표시 놓고 섬돌 표시도 했어요. 이분은 이 시조가 눈보라 비껴가는 전군 가도, 이 둘째 구절, 요거만 8글자가 안 되고 4글자거든요. 그거 외에는 완벽한 정격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시조를 현대화하되 형식은 그냥 두고 내용을 현대화하자, 이런 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람 이명기 선생은 바람이 선을 하여를 바람이 선을 더 하여 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감칠맛을 주는 걸 하여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맨 처음에는 가람 선생 시절에는 이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느슨해지면서 막 퍼져나가요. 시조 형식을 가장 많이 무너뜨린 분은 초정 김상옥 선생이에요. 이분은 맨 처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사양이라든가 이런 시를 보면요, 정격을 맞춰요. 세월이 갈수록 2, 3, 7, 4, 이게 3, 4가 우리 3, 4, 4, 4나 이렇게 되잖아요. 2, 3, 7, 4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자유시인지 시조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 안 있어 자유시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뭐냐면 시조는 반드시 자유시처럼 써야 된다. 자유시는 반드시 시조처럼 써야 된다. 결과적으로 시조를 흔들어 놓으려고 그랬던 그런 의식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시조를 쓰면서 반드시 삼행시를 많이 썼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1950년에 와서는요, 이 정격을 정확히 쓰는 분이 이은상 선생이거든요. 1950년대에 들어서는 뭐 씁니까?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사말 순 없다. 그런 시조 있죠?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2525잖아요. 그렇죠? 3525. 이런 식의 시조를 갖다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요, 굉장히 이게 곤란하게 되어가지고 신문에 등단하는 작품들이 자유시인지 시조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지까지 왔어요. 이게 구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시조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그래도 정격을 지키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유성규 박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정환용 선생을 포함해가지고 이유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약간 바로 잡아줬어요. 그러나 신문이나 이런 데 등단되는 거 보면 지금도 굉장히 자유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008년에 박찬구 회장님을 이어서 제가 여기 회장을 했거든요. 2014년 1월까지 했습니다. 2008년에서부터 2014년 1월까지. 그리고 이제 유성규 박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그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모임인데 그 사람들이 이러다 시조가 없어지지 어떻게 쓰면 좋냐.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산책 하나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만든 게 시조사랑이었고 그것이 지금은 현재 시조협회로 됐습니다. 아니 다시 시조협회로. 미안합니다. 말을. 내가 시조협회를 여기서 선전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 이사장을 갖다가 2016년에 하고 18년 2월에 그만뒀는데 그때 거기 이사장을 맡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뭘 할까? 근데 시조진흥회에서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그 시상식을 4월달에 한다고. 거길 갔다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서 한 게 시조통일원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5월에 내가 편하게 알 수 있는 시조단체장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세계전통시인협회 김봉근 회장. 그 전에 2년 동안은 내가 한 다음에 김봉근 회장이 하기 전에 2년 동안은 유만근 교수가 했어요. 그리고 김봉근 회장이 할 텐데 김봉근 회장. 그 다음에 시조진흥회 이사장 김락희 이사장. 그 다음에 한국 시조문학이죠. 동호회라고 했는데 그게 김준 박사가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 회장을 문복선 교수가 했는데요. 문복선 선생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제 월화문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 협회 회원 중에 한 분이 회장으로 하고 있었어요. 박창수 씨라고. 기억나죠? 박창수 우리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여강문학회 신강우. 이렇게 6분을 내가 초대를 했어요. 나까지 6명이죠. 그래가지고 통일원을 만들 걸 제의했더니 전부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각 단체에 있는 학자들을 모으자. 그래서 세계전통시인협회에서는 김봉근 교수하고 유만근 교수 두 분이시고 나까지 셋이죠. 그 다음에 원용우 그리고 이광영 또 이정자 신홍순 그 다음에 김윤숭 대충 됐으니까 나까지 이석규까지 넣으면 그렇게 9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6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5번을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끝장이 날 때까지 토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결정해낸 게 시조통일원입니다. 그 시조통일원을 만들 때 또 한 가지 뭘 만들었느냐면요. 시조문학진흥회에 2조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조문학진흥회라는 것은 진흥법,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학진흥법이라는 것은요, 정부가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법률이에요. 그런데 그 2조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문학이란 시, 소설, 수필, 시곡, 평론 이렇게 5가지가 문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다 시를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내가 뭐 문광위원을 압니까? 마치 충주 지역의 국회의원을 안다고 문광위원이라고 그쪽 분들이 임병웅 시인하고
한재희 씨 이런 분들 여러분들 이름 잘 모르겠지만요.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쪽 지역에 이 금방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종배 국회의원 문광의원이래요. 이분을 찾아가서 이걸 좀 고쳐달라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문광의원 8분, 국회의원 8분을 설득해가지고 그 개정안을 갖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 전에 그해 11월 17일 날 우리 시조 명칭과 형식 통일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문학지원법 고치는 문제 두 가지를 제목으로 해서 국회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격려사를 해준 분은 유성규 박사님이세요. 내가 당연히 모셨죠. 축사를 해준 분은 이종배 의원입니다. 그때 전국에서 시조 시인들이 320명 모였고 그때 우리 협회도 거의 다 나오셨어요. 320명이 모였고 국회의원들이 26명이 왔었습니다. 약 350명이 모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일 지난 다음에 12월 8일 날 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문광위원회에다 제출했는데 문광위원들이 전원이 찬성을 했는데 문광위원장이 막아버렸어요. 도종환 씨였어요. 그래서 불통이 됐습니다. 그대로 아주 엄청나게 국회에 쫓아다녔어요. 국회의장을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안 만나줘가지고 국회의장 비서관까지 만나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도종환 씨가 있는 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도종환 씨가 국회를 그만두고 장관으로 올라갔어요. 무슨 장관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 장관. 역시 또 안 됐어요. 그리고 장관이 끝난 다음에 다시 문광위원으로 들어왔어요. 도종환을 찾아갔어요. 이종배 의원이 나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시하면 장유시와 정용시가 있다. 시조는 시의 하위 분류 하나에 속하는 정용시다. 시가 들어갔으면 됐지 왜 시조를 또 넣으려고 그러는 이걸 넣을 수가 없다. 라는 게 도종환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걸 다른 문광위원들이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글로 써주고 이종배 의원한테 가서 말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4년 동안을 아주 끈질기게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4년이 지나면 그 무효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유효가 돼요. 유효가 있어요. 그리고 도종환 의원도 압박을 받았죠. 그래가지고는 안 됐는데 2020년 말까지가 4년이거든요. 2021년 1월 달에 도종환 씨가 통과를 시켜가지고 통과됐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종환 의원을 찾아갔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하여간 뭐 세조적이건 어디건 간에 시조 시인들이 모른다면 국회에 어디든지 빌려줄 수 있다. 협조하마. 그래서 좋은 얘기로 끝났는데요. 그래서 고쳐진 게 어떻게 됐냐면요. 2조가 문학지문법 2조가 시조, 소설, 수필, 평론, 아동문학 그리고 아동문학 다시 시조, 소설, 수필 그 다음에 아동문학 시고, 평론 이렇게 7가지가 됐어요. 우리가 시조 운동 올 때 아동문학은 또 아동문학을 실으려고 같이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차가 좀 있었지만 서로 알고 서로 쪼자고 또 얘기도 오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졌습니다. 통일안의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지를 지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유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조의 형식을 보면 거기 나오는데요. 이걸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시조의 기본 리듬은 뿌리는 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래요. 시조의 기본 리듬이요. 우리나라 말에 어울리는 전통 리듬이 시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게 3사조 아니면 4사조입니다. 3사조, 4사조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세 번 놓은 게 시조입니다. 그런데 종장에 와서는 변화를 확 줘요. 이게 그냥 죽여주는 시의 안식. 3, 5, 제일 크게 올려야 됩니다. 전원도 시키고 클라이맥스도 오고 뭐 강조도 오고 그런 여지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4와 3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을 딱 낼게. 요게 기본 리듬이에요. 기본 리듬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 리듬이 이 3, 4 또는 4, 4조가 무슨 뭐 소설에도 나오고요. 회춘 가사에도 나오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말이 그래요.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요걸 갖다가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할 것은 이게 되고요. 요거만 두 번 할 것이면 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3, 4, 3, 4, 3, 5, 4, 3 이건 아니고요. 요게 더 합당하냐? 이게 더 합당하냐? 그런데 논의가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걸 표준으로 삼았어요. 이게 표준. 이것도 전격이고 이것도 전격인데 표준이 뭐냐 했을 때 이걸 표준으로 삼자. 그 이유는 첫째, 6당의 최남선 그 108번 내에 108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수가 다 대개 연수이기 때문에 두 수 아니면 세 수예요. 108수라도 200여 수가 되는 겁니다. 단식으로 치려면 이것이 100%가 이거예요. 하나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딱 이거네요. 그 다음에 1939년에 나온 안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자산 아시죠? 안자산에 시조 시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160수가 있는데 완전히 이거예요. 이거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이 160수지만 이것도 한 300수 되거든요. 단시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사람은 안자산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역사학을 했더만요. 맨 처음에는 시조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궁중도서관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독립운동한다고 만주로 가서 거기에 소식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의 사람입니다. 이 두 분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분은 뭐냐면 옛날 걸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두 분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3사 주장한 것, 요걸 주장한 것은 이윤상 선생의 시조가 이게 맞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윤재 선생의 국문학사에 이게 실렸다고 시조 이런 거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학 때 조윤재 국문학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사가 되어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게 더 많이 알려졌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태평하게 맞서다가 고시도를 쳐보자. 그래서 고시를 쳐봤어. 뭐만 쳐보냐 할 것이면 요거만 쳐보면 되잖아요. 그죠? 요걸 다 쳐봤어.
쉬어봤더니 여기는 이게 70% 정도 되고 이게 아니 이게 100%가 되고 저쪽에다 얘기하면 이게 70% 정도 됐어요. 이게 더 많은 거라. 70대 3, 8, 70, 100대 70. 이쪽이 100이고 이쪽이 70. 여기는요, 이게 100이고 이쪽이 거의 80쯤 됐어요. 우리는 국민학교 때 34, 34, 34, 44, 3543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46자로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43자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45자로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 했거든. 이게 7, 7, 7, 8, 7, 8, 9로 따지는 겁니다. 3, 4, 7도 4, 4, 8, 7, 8, 7, 8, 8, 7, 3, 5, 4, 3입니다. 그래서 요 7, 8이라고 하는 것이 뒤집어져서 종이작이 되는 게 아름다워요. 저쪽은 어떠냐면요. 7, 7, 7, 7, 8, 7.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15자씩 되는데 초중 동작이 다 15자인데 여기는 14, 14,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지런한 게 더 정형시로서 부담치 않느냐. 그래서 쉬어봐서 고시로만 쉬어봤어요. 고시로에서 이게 많았고 그 다음에 3, 4조, 4, 4조, 6조가 다 살아나는 게 이쪽이고 이쪽으로는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쪽에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외국에 알려질 때도 이런 게 좋고 그러니까 이걸 표준으로 삼자. 그럼 이건 뭐냐? 표준은 아니지만 정격이다. 이해가 갔죠? 그 다음에 이 5는 5에서 7이냐 8이냐를 가지고 또 논쟁을 많이 했어요. 5에서 7이냐 5에서 8이냐. 어떤 사람들은 5에서 8까지를 주장하고 우리는 5에서 7까지 주장하는데 8을 빼뜨린 것은 3장 6, 9, 12소절인데 8이 되면 이게 2소절이 된다. 그럼 3장 6, 9, 13소절이 돼야 될 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7까지는 그래도 이꼬르가 되는데 8이 될 것이면 2소절로 넘어가는 거는 보여요. 그래서 7보다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요게 정격인데 그리고 이거는 뭐 완전히 고정됐고 이거는 5에서 7까지인데 여기에서 시조를 보면 현대 시조나古시조나 전부 다 가끔씩 여기에 이 두 글자 쓰는 것도 나와요. 아까 전군 가서도 그랬잖아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나오려고 충선 이력계수야 일도 창의하면 두 글자가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든 건 한자인데 우리말도 두 글자가 많이 나와요. 이 두 글자 나오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허용하자. 그래서 그거 허용하기로 했어요. 여기 네 글자가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허용하자. 그래서 이것도 허용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허용은 정격, 우리가 표준으로 해서는 정격은 아닐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는 시도 범주로 온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정확히 요거만 한다면 이거 빼고요. 2로는 거 빼고 올 것이면 43에서 47까지입니다. 요게 정격의 범위인데 이 허용 범위를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42에서 48까지 보자. 이렇게 약간의 분석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시조의 형식을 대개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시조의 리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시조의 리듬은 분명히 3, 4라고 하는 기본
음의 숫자가 있어요. 음절의 숫자가. 그래서 성사조, 사사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음수율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분비되면서 박자가 일어난다. 네 번이 분비되면서 박자가 일어나는 건 이건 소절입니다. 소절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까지 음보라고 했어요. 음보라는 것은 1959년에요. 정경욱 국문학상고라는 소리에 처음 쓴 거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 말에 음보라는 게 없었어요. 음보라고 근데 음보라고 할 거거든요. 이게 음보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 음보 있잖아요. 이건 악보라는 뜻이거든.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리듬을 얘기하는 이건 없었다고요. 이 음보를 갖다가 이게 뭘 번역한 거냐고 훑습니다. 영어에. 이 문제도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행사부장님, 네. 화이트판을 조금 이렇게 좀 해줘요. 왜냐면은 머리 쳐가지고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영시에는요, 소네트가 무슨 해이잖아요. 있어요. 아주도 있다. 이런 해이 있는데 이제 14행입니다. 14행이고 여기에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하나에서부터 8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네트는 종류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하나라는 거, 요게 뭡니까? 후추에 약간 이음절. 영어는 약강이 있기 때문에 강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약강 이음절.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 강약 이음절. 이것도 소네트고 이것도 소네트고 이게 또 8가지가 있어요. 약, 방강, 강, 양약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시를 쓸 때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거 하나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네트는 이론상으로 이거 음절수가 강약까지 합쳐가지고 8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거 제풀이 되는 게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라 그래요? 이건 미설이라고 해요. 이걸 다 R이라고 쓰기도 하고 ER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가령 이게 4번 쪽에 있었거든. 이렇게 되겠죠. 4번은 테트라라고 5번은 펜터라래요. 그래서 약강이라는 이름으로 약강 이음절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 이게 I, N, B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복수일 때는 I, N 부수가 되죠. 그래서 I, N 부수면 약강 이음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트라멘트를 이음절이 약강 이음절이 4번 되는 거예요. 펜타곤 5번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영어는 리듬이 강약 리듬이 있고 음수율이 있고요. 강약 리듬이 있고 음수율이 있고 3번, 4번 대풀이 되는 2번, 3번 대풀이 되는 반복에서 오는 음보율이 있어요. 네처럼. 거기다가 두에게 한 번씩 같은 음이 반복돼요. 이건 아분입니다. 이걸 영어에 음보라고 그래. 우리말하고 너무너무 달라. 영어 풀트를 갖다가 음보로 번역하는 것도
어색한데 우리가 쓰는 것도 어색한데 이렇게 다른 걸 써가면서 2, 8, 7, 5를 갖다가 허용합니다. 우리는 3, 4, 3, 4 하는데 이런 걸 허용해요. 이런 것들이 시조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렇게 허용을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음보란 말을 써요. 그래서 허용 음보는 이렇게 한 번, 두 음절이 끝까지 음절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숫자가 아무리 변해도 괜찮대. 뭐만 같은 데냐. 이거 읽는 시간이 같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유레이션이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런 걸 한국식은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음보라는 게 나온 게 1959년에 정병국의 국문학상봉. 소절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붙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소절을 갖다가 정식으로 용어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절을 국어사전을 보면요. 소절하면 음악 생각이 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어사전 보면 제일 먼저 첫째가 말, 글, 음악의 작은 낙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 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갖다 그 지난 10년 동안 이걸 퍼뜨리고 노력을 해왔고, 근데 음보를 쓰지 않고 소절이라는 말을 쓰면 질색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쓰는 것도 이걸 갖다 안 된다는 것도 질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로서는 안 되니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시조를 보는 종류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3, 4, 3, 4 해가지고 아까 43글자로 나온 거 있었잖아요. 요 형식을 주장하는데 여기서 한 글자라도 시조가 아니에요. 이런 분의 평론가 이봉수라는 평론가하고 저쪽 제천 지역의 시조 시인을 가르치는 한세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두 분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게 뭐죠? 시조가 아니에요. 3, 끝이 뭐죠? 3, 5, 4, 3. 그래서 내가 저기 정몽주의 단식가 뭐예요? 인양아 1편단식이야 6자예요. 이거 시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앞에 나오는 태산이 높다 하되 아니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가 아니라 잘 가노라 닿지 말며 잘 가노라 4글자잖아요. 닿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 이거 시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해가 되죠?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지금 설명은 말씀드린 통일안을 지키는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걸 지키되 아까 내가 20 4는 2에서 40일까지 오고 그거보다 좀 더 여유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거 이런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요 시조 시인협회가 가장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시조 이야기라는 책이 나와요. 그 책에 볼 것 같으면 10년 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비교를 할 것은 여기가 훨씬 가까워졌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변화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신문 등단하는 걸 갖다 컨트롤하고 채점을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없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면
통일함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1억 번째 달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시조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음수일과 소존입니다. 소존과 그 다음에 정격형 이게 있고 약간의 흔들림을 수용한다. 다만 이때 사 있잖아. 요거 사. 네 번째 사. 요거는 다음적인 직장 선동을 심을 3, 4니까 원래 우리 조가 3, 4도 4, 4도니까 뒤에 사는 지켜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10년이 된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슴 속에 모여왔던 가장 큰 소망은 시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과서에 실으려고 지난 그 학기 동안을 갖다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교육부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잘 몰라요. 언제 교과서가 개통되는지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확히 알려질 때까지 우리가 시조를 내서 그거 고칠 때 관계관들과 교육, 국어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무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시조집을 내서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시조집을 읽을 때 시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읽으면 감탄할 것들을 모아서 보내야 쉽지. 그렇지 않고 되겠냐? 최고로 복잡.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시인들의 최고 시인 구해야 된다. 모든 시인의 최고 수준이 무슨 수준입니까? 그래서 세전에 보고 한국 시조협회 여기 한 150명, 거기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600명 정도. 는 5편씩 모자. 그래 5편씩 모으면 3,000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좋은 시조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심하다가 2023년에 나온 시조 대사전 그걸 30토막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서 한 1인당 5편씩 골라고. 그런 사람들 작업을 시킬 거예요. 여기 있는 몇몇 분들한테 내가 부탁할 겁니다. 30조각을 나눴으니까 2,000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6, 70페이지 될 거예요. 한 사람당 10편씩 실려 있어요. 그 시조집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5편씩 낼 사람들은 거기서 고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조 대사전에 있는 걸 긁어 모으겠다. 5편씩. 단 전격과 거기에서 우리가 유들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벗어난 것들은 안 된다. 왜? 교과서에 그런 게 실리면 그게 시점이 된다. 교과서에는 최소한도 전격에 맞는 걸 실리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일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순영 이사장님하고 의논했고 또 최수정 이사장님은 여러분들하고 또 상의를 했을 겁니다. 5편씩 내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맥시멈으로 한 5,000편을 내주려고 보거든. 그 중에서 첫 해는 금년도 말까지, 내년 2월까지 고등학교 교과서역만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후년에 가서 중학교 교과서용, 초등학교 교과서용을 만들어내겠는데 그동안에 시조가 교과서에 실렸겠습니까? 안 실렸겠습니까? 고 시조는 실렸지만 현대 시조는 실렸습니다. 아까 우리 장수란 실렸죠?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어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시래는데 나와요. 시래는데 시는 몇 교수 정도 실리거든.
13에서 15수 정도 시거든요. 이게 다 시예요. 표시된 게 다 시야. 그런데 그 속에 아까 같은 게 시조가 하나 슬쩍 들어갔어. 시조라는 표시가 없어요. 시고 배워.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도 배울 학생도 시조를 배웠다는 걸 몰라요.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온 사람도 시조에 대해 배운 적 없는 거예요. 저걸 분명히 가르쳤거든요. 전군가로 하나 둘 셋 결례 안 배웠대. 시조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는 모른다. 한 단원을 시조라고 배워보세요. 그래서 시조는 거기다 넣을 거예요. 그런 걸 최소한도 초중고등학교에 한 단원씩은 넣어야 되겠다. 그런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또 여러분들 전체의 목표고 시조시민의 목표인데요. 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이분들은 음수일이 없대요. 이러니까 음수가 없죠. 뭐가 있냐? 음보율만 있다. 음보율은 미소가 있는 겁니다. 예, 몇 번 내풀이 됐냐? 같은 노래가 4번 내풀이 그때가 그렇게 몇밖에 없다. 그거 말로 싸워서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안 지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목숨을 걸겠어. 그래서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긴 세월 동안 시조의 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가면 어느 정도 호일이 되리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조홍래 프랑스 시인협회 회장 왔었잖아요. 그분 말씀 들은 기억나요? 한국 시조보다 형식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말의 모습이, 언어의 모습이 우리말은 첨가어 또는 교차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차어는 접사가 많아요. 어미가 많고 어미 변화가 많고 조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그 어미나 조사기 때문에 이 어미나 조사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어적 의미는 없어요. 무슨 의미만 있냐? 문법적 의미만 있어요. 낀다. 혹은 다자가 딱 나와 그 문장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이 끝이라는 문법적 의미는 있지. 다에는 없어요. 끼에는 있어요. 이게. 끼에는 이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언어적 의미. 다만 있는 거 이런 거. 은이, 어서 이런 것들 문법적 의미라고 해요. 문법적 의미가 있는 것들이 들쭉날쭉하는 건 시의 영향을 별로 안 미쳐요. 그런데 서양어나 한자어 같은 건 고리거나 아니면 굴절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사가 없어요. 접사가 없기 때문에 글자 하나 더 늘어나면 전혀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걔네들은 정확히 지키는 거예요. 그걸 풀어줄 것이면 산 건지 뭔지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세계 전통 시인협회라고 그랬을 때 어떤 시가 나올 것 같으면 그 나라한테 우리가 시조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 시조를 쓴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로,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로 시조를 쓰는 거예요. 그런 형식을 자기네들끼리 즐기는 겁니다. 번역하면 전혀 달라지죠. 저기 아니 그 말씀에 나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뭐, 네. 10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기 그 이번에 가수철식 내는 그 공고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한 편 이상은 단시조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렇다면은 이게 말이죠. 그 AI 시대나 또는 현대 시조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단시조가 대세란 말이죠. AI 시대에 적합하는 시조는 단시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연시조 위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문제하고 또
또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는 한시협과 세전협의 양다리 걸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저는 세전협에 있던 사람들은 세전협으로 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양쪽으로 해서 괜히 일 분량만 넓히지 말고 어느 한쪽으로 내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 고문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그 시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이 없으셨는데 단수를 예를 들면 세 줄로 쓸 건지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방침이 서 있는지 아니면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또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해주세요. 네, 첫째 말씀은 여기서는 단시를 위주로 보이지만요. 그쪽에서는 대개 연시조를 해요. 놔두면 100% 연시조 낼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시상 때문에, 문학상 때문에. 여하튼 간에 예. 잘 쓰는 시조를 갖다가 연시조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연시조만 낼까봐 단시 한 시조는 최소한 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온 거고요. 내 생각으로 단시조를 갖다가 연시조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연시조 한 수 이상 내야 그럴 필요는 없고, 왜냐면 단시조가 많이 들어오게 좋습니다. 교과서에 실릴 때는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단시조로 쓰려면 여러 줄을 써 있는 것처럼 7줄이나 6줄이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개 두 수나 세 숫자 연시조가 교과서에 실리고 가장 맞을 거예요. 네, 도수 세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수영 선생님 말씀하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그래서 최수영 선생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걸 낼 사람의 명단을 달라. 그럼 여기 있는 명단이 있는 사람은 저쪽으로 그거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 되려고. 그 다음에 내버리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 거 명단이 나온 것은 거기서 다 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시조 대전 주실 때도 자를 때도 우리 명단 있는 건 다 겉보여요. 없는 사람 것만 골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없는 사람도 28 저런 식으로 막 나온 것들은 다 겉보일 거예요. 적격들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수영 이사장님 말씀에 대한 대답은 3장 6구 12소절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 한시협에서는 세 줄로만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 네 줄이나 다섯 줄이나 여섯 줄이나 일곱 줄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문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8번 내에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세옥줄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100% 여섯 줄로 되어 있습니다. 6보로 되어 있어요. 행위. 그 다음에 안자산에 시조 시집도 100% 여섯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세 석줄을 쓴 게 먼저 나온 거지만 아닙니다. 여섯 줄을 쓴 게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몇 줄로 쓰는 거는 시조를 쓰는 시조시 그 예술가의 개인의 자유입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요. 아까 봤잖아요. 하나, 둘, 셋, 결례. 그게 빛이 날 것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권한이고. 그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정확도를 갖다 주장하면서 예를 들면 초장 세 글자 중에서 종장 세 글자 있잖아요. 거기에 의, 결의, 나라의, 협회의 이런 의자가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되게 웃기는 말입니다. 그 말이 있는데 그걸 누가 못 쓰게 합니까? 어떤 시에는. 그리고요,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건 의하고 그 다음 말이 가깝기 때문이다. 가까운 것은 다른 말이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멋진 조국. 나이가 뭘 꿈해? 조국 꿈이죠. 사랑하는 들어가 멋진 주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못 떨어지게 뭐가 못 떨어져요. 나의 살던 고향은
또 이걸 어떤 사람은 내가 살던 고향이래. 이건 영어식 발음이에요. 영어식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나의 살던 고향이거든. 영어는 나는 너를 좋아해요. 우리말은요. 난 네가 좋아야. 난 네가 좋아. 이런 말 영어에 없잖아요. 우리식의 말을 우리가 시조에 쓰는 걸 누가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어떤 학자나 어떤 연구가가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말할 땐 이런 경향이 있다까지 알겠는데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저 시조의 배행 문제는 네. 역시 우리 세전협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데 우리 시조단 중에서도 유일하게 세 줄로만 쓰는 데가 바로 여기 한국 네. 세전협 그거는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그런데 생각으로는요.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첫째, 우선 배행은 작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작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유자효 회장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할 때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그건 뭐냐? 프랑스에 가보니까 이게 세 줄로 써야 맞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바로 한국의 시조는 세 줄시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6줄로 쓴다고 해서 3장이 안 되며 7줄로 쓴다고 해서 3장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회원들도 말이죠. 다른 데다가 시조 미학이나 어디 문학상 모집하는 거 보면 세 줄로 쓴 사람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 문학상 심사위원장을 해가면서 현실은 이미 6줄로도 쓰고 7줄로도 쓰는데 한 장과 장 사이는 6줄로 쓰든 7줄로 쓰든 띄어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건 분명히 지켜줘야 돼요. 아주 좋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세전협에서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우리 이구 박사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전체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요 수줄 아니면 6줄로 고정돼 있었거든요. 이걸 7줄, 8줄로 막 자유롭게 시작한 사람이 좋은 선생이 처음이에요. 1949년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이걸 8줄로 쓰든 9줄로 쓰든 이렇게 자유롭게 변했어요. 근데 우리는 시조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유성규 박사님이 석조를 또 중요시하니까 그걸 존중해서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런 단체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같이 지금 구충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석규 상임고문님께서는 그 글자 수 40조자에서 48자까지 있고 형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폼은 배행이라고 그러셨는데 행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는 외국의 경우는 그 소넷 같은 경우는 6줄로 돼 있는 게 그거는 제가 외국어는 잘 모릅니다만 외국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외국의 그 정형시에 대해서 그전에 잘해요. 예. 그래서 마이 오피니언 그러고 시작할까요? 근데 그 형태가 전혀 없는 거하고 글자 자수만 있는 거하고 또 하나는 형태도 그 최소한의 어떤 그 기본 폼을 갖고 있고 글자 수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무조건 타당성이 없다고 그냥 묵살하는 것보다는 정형시로서의 어떤 일정한 폼을 가지는 것 또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에는 동의가 좀 잘 안 됩니다. 예.
이런 종장이 있다고 합시다. 아주 먼 차도의 줄롱이.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이런 종장이 있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mon이 파도에 가깝기 때문에 이 7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7이기 때문에 이건 성씨가 틀렸다. 이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mon은 파도의 출렁이를 꾸미고 이 곡은 굉장히 상관이 없거든요. 아주가 mon을 꾸미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디서 잘라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바로 그 문제시죠. 이 문제는 이게 이걸 꾸밀 수도 있고 이게 꾸밀 수도 이게 가능한 건 무조건 어디서 자르든 시인의 재량에 잘리는 걸로 봐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걸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세로 저 사람 이렇게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몰라도 이게 절대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통하는데 거기서 골랐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어. 수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저기 어떤 두 줄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썼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게 첫수야. 둘째 쓸 때는 요게 두 한편인데 물려 있어요. 요게 한 칸인데 두 번째 수를 쓸 때는 여기서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여기를 두 칸을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시절에 떨어지고 이거는 장과 장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저 시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더 넓게 띄워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시조를 나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걸 좀 넓게 이렇게 써. 승수를 써. 그리고 그 다음 수를 똑같이 이렇게. 자격신이 양식. 이렇게 해요. 똑같이. 참 똑같지 않네. 이렇게. 이것도 안 됩니다. 여긴 칸이 두 배로 넓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걸 지적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저렇게 쓰니까 딴 사람들이 따라 쓰는 겁니다.